자, 위법성론입니다. 제1절 위법성의 일반 이론. 자, 먼저 위법성이 뭘까? 자,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법질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형법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 행정법, 사회상규, 조리, 신의칙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위법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은 제가 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소극적 판단이다 체크하시고, 징표된다, 추징된다 이런 말 다 말씀드렸죠.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조각되지 않느냐만을 소극적으로 판단할 뿐이다 고 했고, 그래서 형법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소극적, 예외적으로 조각되느냐 조각되지 않느냐만을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42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운 것이고 그 다음 배워야 할 것이 위법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추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법성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일단 지금 배우는 일반론을 배우고요. 이걸 배웠다면 두 번째로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 등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 이 5가지를 배우고요. 법조문을 하게 되면 21, 22, 23, 24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조를 배웁니다. 됐죠? 그리고 자, 밑에 보면 A가 B를 칼로 찔러 죽였다. 살인죄가 되죠. 살인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는데, 그래서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그래서 위법성에서 판단할 것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 B가 먼저 강도였다. 강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했다면 나는 나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성이 탈락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법성에서 배우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배운다. 그래서 이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즉 사회상규 조리 등을 갖고 와서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서 제가 거론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가보면, 자, 밑에 나와 있는 구성권 해당성 책임과의 관계일 텐데 이것은 모두 다 3단계 범죄 체계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고요. 자, 그러면 밑에 위법성과의 관계,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를 볼 텐데, 밑에 나와 있는 추정된다. 그리고 불법 위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위법성 단계에서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앞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조문이라고 했잖아요. 조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판단이고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가 있다 없다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판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 가보시면, 자, 책임과의 관계인데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요.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 세 가지가 범죄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행위만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 살인 행위가 구성권에 해당한다면 이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은 행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놓고 판단한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 행위자가 여기서 책임 능력자인지,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세문지를 판단한다. 행위자 개인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개별적 판단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구성권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객관적 판단 또는 연대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지? 자, 그래서 밑에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뭐 차차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형벌이든 보안처벌이든 이런 것을 일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이퀄 적법한행위라는 거잖아요. 적법한행위. 적법한행위이기 때문에 이 적법행위에 공범이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범 성립이 안 돼요. 안 되고 밑에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안 되고 이건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일단 이 세 번째 칸은 나중에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만 보시면요.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얘기거든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책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은 책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다는 말은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위법한 것은 맞기 때문에 보안 처벌은 받아요. 이건 받아요. 나중에 책임론 할 때 배웁니다. 그리고 위법한 부분에 공범이 가담하는 것은 공범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 이제 차차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정당방위 긴급편을 할 때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밑에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1번 학설이 있고 2번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1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것이 통설적 입장인데 객관적 위법성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위법성은 객관적 평가 규범에 대한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법규범의 수명자가 돼요. 저 법규범을 지켜야 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책임 무능력자도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법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나한테 달려들어요. 심신상실자가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위법성의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통설은 객관적 위법성론을 취하고 있다고요. 이 객관적 위법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범의 수명자가 모든 사람이 다 법규범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정상인이 나한테 칼을 달려들고 있다면 나는 정당방위를 해야 되겠죠. 그쵸? 정상인이 나한테 강도인 정상인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 나는 정당방위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미친 자가 나한테 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정당방위가 가능해요. 왜요?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면 정상인이 칼을 들었든 비정상인이 칼을 들었든 그건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뭐다? 통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당방위 할 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소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견해는 아닌데 주관적 위법성론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정반대죠. 위법성은 주관적인 의사결정 규범에 대한 위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법규범을 지키는 것은 능력자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무능력자가 말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애인데 그런 무능력자가 무슨 법규범을 지키냐. 능력자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라는 견해예요.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는 법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위법한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못한다. 만약에 미친 자가 나한테 칼 들고 오게 되면 정당방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피난만이 가능할 뿐이다. 18개 주량량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다시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게 되면 법규범의 수명자는 책임 능력자만이 법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무능력자는 법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왜? 법규범 자체의 의미를 모르니까. 따라서 정상인이 나한테 칼 들고 달아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당연히 정당방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문제는 이 정신병자가 칼 들고 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때는 정당방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는 도망가라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이런 점에서 그것이 주관적 위법성론인데 우리 통설이 취하고 있는 것은 뭐다? 객관적 위법성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검찰직 하시는 분들은 다 받으셔야 돼요. 검찰직 하시는 분들은 경감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직렬 하시는 분들은 이 통설자 입장에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겠습니다. 이거 한 적이 있는데 그치? 여기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그래서 구성요건과 조각 사이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있다. 지금 배우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이 그 예가 되는 것이고 밑에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 그림이죠. 그쵸? 그쵸?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제가 앞에서 구성요건 설명할 때 구성요건은 두 개로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하나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쵸? 두 개로 나눠진다. 그치? 그쵸? 그리고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렇게 했고 제가 맨 앞에서 설명할 때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총을 빵 쏜다 이렇게 빵 쏜다 B를 향하여 총을 맞고 죽었다 사망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살인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터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터널 1터널, 2터널, 3터널을 모두 통과해야지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가 총을 쏜 곳이 1터널을 통과해서 2터널까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2터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구성권 해당성이 1터널 통과했죠? 1터널 통과해서 2터널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쵸?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날아가나요? 자세히 보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날아가는 것이고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 방어막이 없으면 이걸 뚫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난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방어막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방어막이 뭐예요? 위법성 조각 사이가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이 위법성 조각 사이가 없으면 이 터널은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알이 두 방 날아오고 있습니다. 위로 한 방 날아오고 있고 밑으로 한 방 날아오고 있는데 이 총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각각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어막이 뭐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정당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자, 옆에 그림 그려놨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때 플러스가 되었을 때 뭐가 된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법성 조각 사유 그 사례를 제가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다. B가 강도다. 강도가 나한테 먼저 칼을 들고 돈 내놔 라고 합니다. 이 칼을 들고 돈 내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죠. 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당방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객관적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내가 정당방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몽들 들고 후리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내가 살인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라는 것이 바로 주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진 거예요. 여기서 정당방위 의사를 주관적 정당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즉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 첫 번째. 정당방위 의사가 있을 것, 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존재했을 때 내가 설령 이 강도를 때려잡았다 할지라도 나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뭐가 갖춰져야 돼요? 여기 있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를 가세요. 교재를 가보시면 자, 성립요건 나와 있잖아요. 객관적 상황이 있을 것, 정당화할 수 있는. 두 번째, 주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질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객관적 정당한 상황. 예를 한번 볼까요? 그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거예요. 두 번째, 정당 방위 의사가 밑에 있을 것. 긴급피난 같은 경우에는 긴급피난 의사가 있을 것,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고요. 뭐 결과반 가치를 상쇄시킨다 이런 거 일단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필요하느냐? 당연히 필요하지.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필요설이 다수설 판례이다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판례 가보시면 판례 나와 있죠? 판례 보시면 정당 방위가 성립을 하려면 방위의사나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피난의사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필요설 취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판례가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근데 요 3번을 체크해 볼게요. 요게 순수 이론 문제입니다. 순수 이론 문제. 그래서 우리 형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론 문제가 한 몇 개 돼요. 몇 개 되는데 뭐 손꼽습니다. 5개도 채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판례 중심으로 나오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경찰 시험도 이것이 12여 년 전에 나왔어요. 검찰직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시험은 단골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공부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노트를 먼저 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뭘 봤습니까? 자, 이건 지워버릴까요? 일단은 지울게요. 지금 여러분이 뭘 봤습니까? 여기서 위법성 조각세가 구비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구비가 되었을 때 정당방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사안을 좀 바꿔볼게요. 자, 사안을 읽어볼게요. 이거를 볼게요. A가 아까 왼쪽 그림에서는 강도였잖아요. 그쵸? 근데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A가 강도가 아니에요. 아니, B가 여기는 강도였지만 여긴 B가 강도가 아니고요. B가 원수예요. 우리 집하고 원수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A도 원수, B도 원수.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자, 근데 B가 먼저 나를 죽이려고 먼저 총구, 방아쇠를 겨누고 있었어요. 겨누고 있었다. 즉, 객관적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A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즉 정당방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먼저 A가 총을 쏴서 B를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죠. 그래서 위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방위였는데, 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잖아요. 왜? B가 먼저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A는 정당방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총 쏜 거잖아요. 즉 정당방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당방위를 하게 된 꼴이 된 거죠. 그쵸? 우연히도 정당방위를 하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방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정당방위 할 생각이 없는데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정당방위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우연방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해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는 경우 이렇게 불러요. 주관적 정당한 요소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이것을 우연방위 사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때 A 죄책은 하는 거예요. A 죄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이거는 법조문에 없습니다.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21조의 법조문에 있지만 이 우연방위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설이 대립하는 거예요.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고전적 범죄체계론자들,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 오늘날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합일조적 범죄체계론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한 바가 조금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펴보시는데 노트 29페이지를 펴보세요. 이 그림 봤잖아. 벌써 세 번째 본다. 그치?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고의과실의 체계적 지위라고 설명하면서, 그쵸?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고의과실이, 자, 이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이것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이 고의과실을 처음에 어디다 배치시켰는지 아세요? 3단계 체계론 중에서 여기에요. 책임론에다가 고의과실을 배치시켜놨어요. 왜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가 배치시켰을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칼을 들고 찔러서, 물론 살인죄의 고의겠죠. 고의를 갖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였다. 사망을 했다. 그럼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고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살인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려면 그 당시 학자들은 이 객관적인 것, 이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행위나 결과가 이것이 객관적인 거잖아요. 특히 이 결과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경찰들이 왔을 때 시체를 보고 나서 칼을 몇 번 맞았는지 그 흔적들을 볼 때 오로지 객관적인 걸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 주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객관적인 것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에서는 뭐다? 오로지 객관적인 걸 놓고 판단한다. 객관적인 걸 놓고. 여기서 감정이 개입돼 있으면 이게 심정형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오로지 객관적인 것만 놓고 판단하고 주관적인 것은 책임론에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만을 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구성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위법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A가 고의를 가졌는지 과실을 가졌는지는 책임론에 가서 판단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맨 처음에 등장했었던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고, 이 견해를 이어받는 것이 바로 신고전적이다. 신고전적.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면 고전적과 신고전적은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어디다 놓았다? 책임론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은 오로지 객관적인 것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요. 3단계 체계론에 따랐을 때 구성권이 오로지 100% 객관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할 때 이걸 막아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지 두 가지가 필요 없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필요 없지. 그래서 다시 자, 노트를 한번 가보시면 노트 42페이지 가보세요. 보세요. 구성권에는 객관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이거 하나를 막아줄 수밖에, 이거 하나만을 막는 객관적인 정당한 상황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외에는 구성권이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은 오늘날의 다수설 입장이지 고전적 범죄 체계론 입장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다수설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도 두 가지가 필요했지만 처음에 등장했던 고전적이나 신고전적 체계론에서는 구성권이 객관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도 객관적인 정당 상황밖에 이것만 필요하지 주관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고전적, 친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를 따랐을 때는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뭐가 된다? 우연방위도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견해는 야, 주관적 정당한 요소? 그딴 거 필요 없어. 야, 그딴 거 필요 없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건 책임 가서 판단한다니까? 라는 견해가 되죠.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우연방위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 정당방위가 된다는 것이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자들이다. 이란 말이. 이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자들을 결과반가치론자들, 객관적 위법성론자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자, 여기서 다시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점. 객정은 존재하지만 주정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치? 그 예 하나만 보시면 돼요. 기억관 체크하시고. 형서 원한이 있는 을을 살해하였는데 갑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을 역시 갑을 살해하려고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즉 우연방위 살해가 되죠. 그리고 니은 보면 우연피난의 살해가 되는 것이고요. 기출문제집 가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가보면. 자, 여기 견해들이 첫 번째,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료설. 그 불료설이 뭔데? 다시 노트 펴보세요. 여기지. 이거지.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료설. 그쵸? 불료설이지. 불료설이 뭐다? 객관적 위법성론자들, 결과 반가치론자들,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자들이 바로 불료설을 취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연방위도 무죄다. 이런 말이. 그래서 교재를 한번 가보시면, 자, 불료설이라든지 결과 반가치론자들은 주관적 정당 요소 그딴 거 없어도 얼마든지 객정만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된다는 견해는 불료설하고 결과 반가치론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리고 다시 노트 29페이지 펴보세요. 폈나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지울게요. 이 부분 지우고, 자,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자들은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 배치를 시켜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은 고의과실을 책임론에 배치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 구성요건 요소에 맨 앞으로 전진 배치시켜놔야 한다라는 것이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이었어요. 아니 순서가 지웠네? 순서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순서가 고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왜 너네들은 반대로 해석을 하냐? 왜 결과가 먼저 오냐라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대로 하게 되면 고의가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를 맨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 이게 바로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 요소는 오로지 주관적만 필요한 것이고 객관적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앞으로 오시게 되면 목적적 체계론자들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에는 오로지 100% 뭐밖에 없어요? 100% 여기 주관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전적, 신고전적과 완전히 반대죠. 고전적, 신고전적은 100%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목적적이라는 것은 야 그딴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주관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이도 이것만을 방어할 수 있는 주정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설입니까? 불효설입니까? 필요설이죠. 필요설. 지금 필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A가 살인 고의로 쏴주겠지 정당방위 요소를 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죄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목적적 체계론자들에 따르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목적적 체계론자들은 달리 어떻게 불릴까? 이렇게 불립니다. 정반대죠. 행위 반가치론자들. 그리고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위법성론자들. 오로지 구성요건은 고의과실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론적이다. 이론적 인적불법론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이원적이 아니고 이원적은 밑에 걸 말합니다. 오로지 주관적인만 있으면 된다. 그게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반가치죠. 고유의 과실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교재 와보시면 여기 나와있지. 여기 행위반가치론자들 그게 바로 뭐다?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견해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수가 된다. 살인죄 기수가 된다. 그 기수범죄를 취합니다. 이 견해는. 다시 노트 29페이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양극단을 달리는 견해는 오늘날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절충시켰던 절충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합일체적 범죄체계론이다. 합했다는 견해예요. 다수설인데 어떻게 되나요? 목적적 체계론에서 취했던 고유과실을 끌고 내려옵니다. 신고전적에서 취했던 고유과실을 밑으로 쭉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유과실이 고정요건에도 있고 책임에도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자, 고전적, 신고전적은 구성권은 객관적 것만 있으면 된다. 객관적인 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치? 따라서 이것도 끌고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적에서 고유과실 끌고 내려왔지? 객관적인 것도 끌고 내려와요. 이렇게 끌고 내려와요.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구성요건이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뭐다? 합일토적 범죄체계론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가서 보시면 보세요. 합일토적 범죄체계론은 구성요건이 객이 있고 주가 있잖아요. 이게 이원적이라면 이원적.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 위법성 조각 사유도 객정, 주정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이 쭉 올라가면 이 그림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다수설 통설적 입장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봐봐요. 자, 이 합일체적 범죄체계론자들에 따르게 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을 하려면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여기 필요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필요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필요설을 주장하는 것은 2번 견해와 3번 견해가 필요설이 되는 거예요. 표적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바로 불능미수범설이 이것이 바로 다수설, 합일체적 범죄체계론자들이다 이런 말이. 근데 결론은 달라요. 결론은 다르다. 앞에 나와 있는데 앞에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 이 앞 페이지 가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필요설, 불효설. 불효설이 뭡니까? 결과반가치론자들이다. 객관적 위법성론자들인데 가로 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신고전적, 가로 열고 닫고 고전적 적으세요. 범죄 체계론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필요설 나와 있어요. 필요설은 가로 열고 목적적 원래 이거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제가 다 빼버렸지. 책을 개정판 내면서 목적적 그 다음에 범죄체계론 그 다음에 합일태적 범죄체계론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필요설입니다. 객정 외에 주관적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견해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합일태적 체계론자들이고요. 목적적은 주관적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이고 이것은 주정 플러스 객정 반대로 적어야 되겠네. 객정 플러스 주정 그쵸?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객정 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는 견해는 합일체적을 말한다 그랬어요. 목적적이 아니고 그쵸?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됐지? 자,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이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쵸? 이것이 이견회가 고전적, 신고전적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는 뭐예요? 목적적 범죄 체결론자들이고요. 여기는요. 하별태적 범죄 체결론자들이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지? 자, 다시 노트 가볼게요. 노트 가보시면 그래서 고전적, 신고전적은 여긴가요? 이 부분을 무죄라고 봤지만 목적적은 살인 기술을 봤죠? 그러면 하별태적은 어떻게 봐요? 하별태적은 어떻게 결론 내릴 것 같아요? 하별태적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지금 객정 주정이 있는데 지금 위법성으로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있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지금 이 사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안을 보시면 객정은 존재하잖아요. 객정은 존재하죠. 이건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밑에 게 X잖아요. 그쵸? 그래서 총알이 두 방이 날아오고 있는데 첫 번째 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건 통과를 못했어요. 총알이. 그리고 밑에 거는 없기 때문에 밑에 것은 총알이 통과를 했죠. 관통을 했단 말입니다. 그쵸? 관통을 했다 이렇게. 총알 두 방이 날아왔는데 가슴 위로 날아오는 것을 막았는데 다리 밑으로 날아오는 건 못 막았어요. 자, 가슴은 총에 맞지 않고 다리만 맞았습니다. 사람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다리 맞으면 사람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요. 근데 죽을 뻔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불능미수와 유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불능미수와 유사하다. 불능미수는 뭐죠? 치사랑 미달의 독약을 먹으면 죽진 않잖아요. 근데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불능미수 아닌가요? 위험성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 다리 맞으면 안 죽지만 죽을 뻔했잖아요. 불능미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능미수 효과는 이무적 감면이다. 이무적 감면. 그래서 그 이무적 감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갖다 적죠. 이 불능미수범설이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죽을 뻔했다는 거지. 그치? 다수설은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자, 결과반가치는 탈락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당방위를 한 꼴이 되는 거니까. 결과가 가치에 반하지는 않아요. 결과반가치가 탈락한다는 말은 결과가 가치에 반하지는 않는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요. 그렇지만 네 심보가 두렵잖아. 심보가. 행위반가치는 나쁘죠. 너는 정당방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총 쏜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론 문제 나올 때. 그래서 이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를 바꾸면 틀려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집에 가면 있습니다. 문제집을 제가 원래 안 집어넣는데 이제 준비할 때가 되어서 그걸 몇 문제 넣어놨어요. 효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면 당연히 적법하죠. 적법하기 때문에 형벌 보완 처분을 받지 않고 그 적법한 행위에 가담하는 자도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범도 탈락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각사유가 서로 경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건에 수개의 조각사유가 경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또는 정당행위도 막 섞일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특별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우선이라는 얘기는 21조부터 24조가 20조의 특별조항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20조는 정당행위를 말해요. 정당행위는 법조문 맨 앞에 있긴 하지만 이건 보충 규정이기 때문에 이 앞에 것을 21조, 22조, 23조, 24조를 먼저 검토해보고 그것이 적용되면 그것을 끝내고요. 그것이 적용되지 아니할 때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20조 정당행위를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조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